안녕하세요. 스타길리고 임광목 대표입니다. 4월 20일 토요일 주말 유튜브 방송입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 구독자가 한 110여 명 정도 되는데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 스타길리고 채널이 그 컨텐츠라든지 진행 방식, 그리고 제 스타일 이런 부분들이 일반적인 그 대중성을 갖고 있는 유튜브들하고 조금 많이 다른 부분이 있잖아요. 그 진행 방식도 그렇고 또 저의 컨텐츠를 전달하는 스타일도 그렇고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어쩌면은 이게 여러분들이 그 매일같이 시청을 해주시는 분들을 보면은 아마도 저하고 좀 스타일이 완전히 차이가 있으면은 시청을 못 하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꾸준하게 시청을 해주시는 분들이 계시다라는 거는 저하고 코드가 좀 잘 맞는 분들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이제 가끔 그 유튜브를 하다 보니까 또 저도 이제 지인들이 있잖아요. 그 지인들이 이런 유튜브 저런 유튜브를 그 구독자가 많은 유튜브들을 이렇게 알려주면서 한번 참고해봐라 이렇게 이제 던져주는 그런 유튜브들이 있는데, 그냥 별로 안 보고 싶다가도 그래도 제가 또 이제 누가 그렇게 조언을 해줬는데 그거를 거부를 하는 것도 좋은 태도는 아니니까 그냥 혹시 뭔가 하고 이제 한 번씩 들어가 보는 것들이 있긴 있어요. 근데 들어가 보면 정말 거기에서 한 2분? 3분도 저는 그걸 계속해서 지켜보기가 힘들더라고요. 왜냐면은 그 전달하려고 하는 내용하고 공감이 일단 안 되는 부분이 있고, 또 그 전달하는 방식도 저는 좀 저하고는 맞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냥 나와 버리거든요. 나와 버리는데, 여러분들은 또 이제 우리 구독을 하시면서 꾸준하게 이게 시청을 하시는 거 보면은 저하고 좀 잘 맞으시나 보다 그런 생각을 하다 보면은, 우리 스타길리고 유튜브가 나름대로 퀄리티가 높다 이런 평가를 해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구독자는 적지만 비록 구독자는 적지만 퀄리티는 높다 이런 그 평가를 해주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또 우리 구독자분들은 그만큼 퀄리티가 좀 있으신 분들인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든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우리 컨텐츠를 보시면은 이제 스타119 이제 유튜브에서 제공되는 컨텐츠들은 이제 대부분 이제 공개적으로 말씀드리는 내용이 있고, 저희 스타119의 그 전문 사이트에서 참여하시는 분들은 이제 그 유튜브에서는 공개가 되지 않는 비공개적인 내용들을 가지고 다루어지게 되겠죠. 아무래도 세상 돌아가는 이치라는 것이 이 유튜브 공개 정보와 비공개 정보가 똑같은 내용이라면은 이런 그 시스템이 유지가 될 수가 없는 것이잖아요. 그런 차이가 분명히 있으니까 유튜브에 공개되는 내용을 잘 활용을 해 보시되, 본인이 그 운용하시는 자금 여력이 좀 있으시다든지 아니면은 보다 이렇게 보다 더 구체적이고 디테일한 관리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그리고 어, 그 내용은 이해가 되지만 현실에서 적용하기가 좀 쉽지가 않다. 그래서 실전에서 정말 잘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있으신 분들. 근데 기본적으로는 뭐 이제 그 비공개적으로 관리가 되는 부분들은 어느 정도는 그래도 매매를 하실 수 있는 그 여유가 있으신 분들이 참여를 하시는 것이 좋겠죠. 그런 의미에서 그 구독자 여러분들의 포지션이 어디에 해당되는지, 그렇지 않습니까? 이 자본주의 사회고 또 저도 비즈니스를 기반으로 하는 이제 채널이다 보니까 이제 이 유튜브를 통해서 처음에는 그 공개 정보를 가지고 시작을 했지만 어느 정도 신뢰성이 확보가 된 그런 수준이 왔을 때에는 저는 이제 이 유튜브의 구독자들을 통해서 저의 고객을 만들고 싶은 그런 그 동기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분들을 여러분들이 고려를 하셔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우리 스타길리고 채널이 계속해서 유지가 되기 위한 지원 차원에서라도 저의 고객으로서 그 유입이 돼주시면은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 스타119 채널을 통해서 무슨 뭐 구독자 뭐 몇백만 명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만들면은 오히려 또 부작용이 생기는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만들 수도 없지만 그런 유튜브를 지향하고 있지 않으니까 이런 전문성 있는 그 전문적인 유튜브를 지향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감안을 하셔서 어떻게 하면은 임광목 대표에게 좀 도움이 될까 이런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도와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주시면은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자, 요즘 시장이 한
뭐 한 3주, 2주, 최근 또 10주, 3주, 2주, 최근 한 10일. 10일은 정말 급락 모드가 됐잖아요. 미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우리 한국도 그렇고요. 자, 이런 그 장세가 되다 보니까, 뭐 아마도, 그러니까 그 고점 신호, 여러분들 그 혹시 카나리아라는 새 아세요? 카나리아라는 새 아시죠? 카나리아라는 새가 앵무새과인데, 그 탄광 같은 데서 그 카나리아 새들이 막 울잖아요. 그러면은 그 탄광 그 광부들이 뭔가 위기 사항이 발생하려고 하나 보다 그거를 감지를 한다고 해요. 그리고 그 카나리아는 이제 앵무새과니까 그 앵무새들 구간저 이런 것들은 말도 하잖아요. 근데 그런 이제 새의 역할을 하는 것처럼 그 카나리아가 그런 역할을 하는 것처럼, 저는 그 경고를 해드렸잖아요. 계속해서 3주 전부터 미국 증시, 일본 증시 경고를 해드렸고, 그리고 또 뭐, 그 HBM, 뭐 엔비디아 뭐 이런 것처럼 그 시장에서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승승장구 이런 거에 대해서도 좀 경각심을 드렸던 부분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그 제가 이제 카나리아처럼 이렇게 그 새가 운다고 하나요? 새가 운다고 하죠. 새가 이렇게 우는 것처럼 카나리아의 역할을 해드렸는데 그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그거를 뭐 잘 신뢰를 하셔가지고 포트폴리오를 잘 조절을 하시고 또 한편에서는 예를 들면은 고점 그 신호를 계속 내드렸을 때는 인버스 같은 거 그 ETF 인버스 곱하기 2 있잖아요. 그거 매수하셨으면은 뭐 지수가 지금 한 10%, 뭐 미국 지수가 한 10% 이렇게 빠졌다고 하면은 인버스 곱하기는 20% 수익 나거든요. 이런 부분들 잘 활용하실 수가 있는데 이제 그거를 이제 활용도 안 하고 계시고 자기 고집만 피우시다가 막상 주가가 빠지니까 이 주식시장 정말 못 해먹겠다 하면서 주식시장을 떠나는 거를 고려하시는 분들도 좀 계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 예전부터 항상 드렸던 말씀인데 주식 안 하시는 분들한테 주식 하지 말라고 하거든요. 왜냐하면 시장 구조도 그렇고 개미들의 태도도 그렇고 당할 수밖에 없고 수익 내기가 어려우니까 하지 말라고 오히려 굉장히 역설적이죠. 주식 전문가 역할을 하고 있으면서 또 주식 하지 말라라고 말을 하고 있으니까요. 굉장히 역설적이긴 하지만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는데, 근데 여러분들이나 그분들이 하지 말라고 해서 하지 않지 않잖아요. 그리고 또 떠나겠다고 했으면은 완전히 영원히 떠나야 되는데 또 갑자기 시장이 좋아지면은 오셔가지고 그분들이 상투를 만들어요. 막차를 타시고 그러잖아요. 자기가 떠난다고 했으면 완전히 떠나야 되는데 또 시장 좋아지면은 기웃기웃하다가 그런 분들이 이 시장에 가담을 했을 때가 거의 상투거든요. 그런 이제 악순환이 반복이 되는 분들은 정말 차라리 주식을 안 하시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데 주식을 해야만 하겠다라면은 제대로 해야 되잖아요. 뭐 그냥 느낌으로 한다라든지 뭐 풍문으로 한다라든지 그냥 아니면은 감으로 한다라든지 아니면은 그냥 급등조 따라가기로 한다라든지 이런 거 다 잘못된 거거든요. 제대로 하실 수 있는 분들 저희 스탁119 채널을 잘 활용을 해보셨으면 좋겠고, 나아가서는 저하고 좀 제대로 좀 소통을 하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제가 모두에 먼저 드려봅니다. 자, 오늘도 몇 가지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Q&A가 있어서 Q&A부터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우우. 제가 상장 폐지 종목을 당했습니다. 이 상장 폐지 종목에 관련해서 개선 이행이라는 말이 자꾸 나오는데 무엇인지 잘 알 수가 없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대표님 유튜브 항상 화이팅이고 잘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그 내용을 주셨는데 제가 그 상장 폐지에 대해서는 그 여러 차례에 있어서 그 경고를 해드린 바가 있죠. 경고를 해드린 바가 있고, 또 주식할 때 정말 조심해야 되는 부분들 중에 하나라는 거. 그런데 특히 이제 2월달, 그러니까 특히 2월달이 보통 그 감사 시즌이에요. 이제 회계감사 시즌인데, 이제 회계법인들이 회계 감사를 하고, 그 다음에 그 감사 보고서가 이제 나오게 되죠. 그럼 감사 보고서를
3월 20일, 아무리 늦어도 3월 말까지는 그 감사 보고서를 제출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3월 달 되면은 그 코스닥도 그렇고 코스피도 그렇고 그 공시에 감사 보고서 제출, 감사 보고서 제출 이렇게 나와 있고, 그 감사 보고서를 가지고 이제 3월 말에 이제 보통 이제 그 주주총회를 하는 거예요. 감사 보고서에 대한 승인도 해야 되고, 그 감사 보고서의 내용과 함께 뭐 그 이사 선임에 대한 것이라든지 아니면 배당이라든지 배당 결정에 대한 거, 이런 것들을 승인을 하고, 혹시 이제 배당이 결정된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그 배당이 4월 달에 4월 뭐 한 20일 이전에 이렇게 나오도록 이제 그런 절차로 진행이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2월 달에 이제 회계 감사, 그 전년도의 회계 감사니까 전년도 2023년도 1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그 자료를 가지고 회계 감사를 이제 진행을 하죠. 그 빠르면 뭐 1월 달부터 2월 달 이렇게 해가지고 진행을 해서 보고서가 나오게 되는데, 이때 문제가 그 적정이 나와야 돼요. 그 회계가 뭐 예를 들어서 그 손실이다, 이익이다,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손실이든 이익이든 이게 회계 처리가 적당하게 됐냐, 이거를 감사를 하는 것이 회계 감사거든요.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그 손실을 받든 이익을 받든 뭐 매출이든 그 여러 가지 그 항목에 있어서 그 회계 처리가 제대로 됐다라는 승인을 받는 것이 감사 보고의 절차예요. 그래서 그 감사 의견이 적정이라고 나오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문제는 한정이라고 나오거나 비적정이라고 나오거나 의견 거절이 나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 세 가지 경우가 이제 문제가 되는데, 이제 한정이라는 거는 그래도 좀 희망이 있는 거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확인이 잘 안 됐지만 이 부분만 제대로 됐다라고 전제를 하면 나머지는 적정하다, 이게 한정 의견이거든요. 그럼 한정 의견이 나오면은 그 한정 의견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만 이제 그 해명을 해가지고 이제 그게 해소가 되면은 큰 문제는 생기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적정하고 한정까지는 그래도 큰 문제가 생기지 않는데, 문제는 비적정이죠. 비적정은 딱 회계상으로 자료로 다 봤을 때 적당하지 않다, 이 의견이 나와버리는 거예요. 이 의견이 나와버리니까 이거는 상장 폐지로, 거의 비적정 의견이 나오면은 거의 99.9% 상장 폐지로 간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이제 어떤 그 요식행위라고, 요식행위적인 절차라고 하죠. 이의제기라는 게 있지만, 이미 비적정이 그 권위 있는 회계법인에서 비적정으로 봤는데, 그 이의제기를 한다고 해가지고 그게 이렇게 뒤집어질 확률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비적정이 나오면은 그냥 거의 99.9%가 그 상장 폐지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리고 그 외에 이제 의견 거절이라는 게 있어요. 의견 거절이라는 게 있는데, 의견 거절이라는 거는 회계법인이 이 자료만 가지고는 의견을 낼 수가 없다, 이 얘기예요. 차라리 적정, 비적정은 의견을 분명하게 내는 건데, 이 자료만 가지고는 의견을 낼 수가 없다. 그러니까 근거가 부족하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자기들은 의견을 낼 수가 없다고 해서 의견 거절을 하는 거예요. 회계법인에서요. 자, 이 경우가 이제 지금 그 상담 의뢰하신 그 구독자분이 물어보신 부분인데, 이제 의견 거절이 나온 상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장 폐지 절차 중에 이제 아직 적정한지 한정인지 비적정인지 구분이 안 된 거잖아요. 의견을 못 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당국에서, 이제 금융 당국에서 감독원이나 그 거래소 이런 데에서 언제까지, 뭐 한 달이든 뭐 두 달이든 언제까지 다시 그 기간을 연장을 해줘요. 이의 신청을 받아주고, 언제까지 그러면 이거를 다시 회계 감사를 받아서 의견을 제시해라, 이렇게 좀 유예를 시켜주는 그런 기간들이 있어요. 아주 길진 않지만 몇 달 정도. 자, 그럼 그 단계에서 이제 뭐 다시 의견을 자료 같은 걸 보완을 해가지고 이제 감사 의견을 다시 받아내면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개선 이행이죠. 개선 이행에 대한 그 유예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의견을 못 받았으니까 그게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다시 자료 같은 거를 보완을 해서 다시 받아라, 이런 이제 절차를 허용을 해주는 것이 아까 구독자가 물어보셨던 개선 이행이고, 그 기간 동안에 그
개선 이행이 돼서 이제 그 회계 감사 의견을 받아낼 수가 있으면은 이제 그 상장 폐지를 면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에 있는 것 같고, 이제 이거는 이제 정기 감사 2월달, 3월달 이렇게 이어지는 이 정기 회계 감사 기간에 이제 이루어지는 그 상장 폐지에 대한 부분이고, 이 외에도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 이제 감사 기간이 아닌데, 뭐 예를 들어서 뭐 5월달, 6월달, 7월달 감사 기간이 아닌데 갑자기 횡령 같은 게 발생하는 거예요. 횡령 같은 거는 알 수가 없잖아요. 그 이제 회사 내부에서 벌어진 일이니까 회계 감사를 받았을 때는 그게 없었는데 뭐 그 이후에 갑자기 발생할 수가 또 있는 거니까 회계 그 횡령 같은 것들이 갑자기 이제 발생을 하게 되면은 그 횡령 규모가 그 자기 자본금 규모보다 상당하면은 그 아예 그냥 상장 폐지로 가도록 조치가 돼 버려요. 그런데 그 규모가 크지 않고, 얼마 전에 저기 CCS라는 종목에서 그때 제가 뭐 5억인가 횡령이 나왔다고 했잖아요. 회사 규모에 비해서 횡령 규모가 그렇게 크지가 않은 경우에는 일단은 그 규모로 인해서 상장 폐지가 되지는 않아요. 상장 폐지가 되지는 않고 이제 그냥 이제 법적인 절차로 넘어가게 되는 부분인데, 만약에 그 규모가 굉장히 큰 경우에는 이제 상장 폐지 심사에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이거를 회사를 살려줄 것인가, 살려주지 말 것인가, 이거를 심사를 하게 되는데, 이제 그 과정 중에서 애매한 경우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살리기도 애매하고, 죽이기도 애매하고, 또 그냥 회사 자체가 그동안에 그 굉장히 부실이 이어졌던 회사라면은 아예 그냥 상장 폐지를 시키기가 쉬운데, 뭐 예를 들어서 뭐 한 10여 년, 20년 동안 계속해서 흑자를 냈던 회사가 그런 횡령 사태 같은 것이 갑자기 터진 거예요. 그럼 그동안에 흑자를 내 가지고 경제 기여를 해오고 이게 우량 기업으로 평가를 받았던 회사가 갑자기 뭐 그게 직원이 될 수도 있고 임원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M&A 과정에서 벌어지는 일일 수도 있고, 이렇게 그 우발적인 횡령 사고가 발생했다고 해가지고 그거를 바로 상장 폐지를 시켜버리면은, 경영자들은 그렇다 치는데 소액 주주들이 피해를 많이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정도의 회사라면은 굉장히 그 상장 폐지 그 심사에 있어서 굉장히 신중한 모드로 해서 이의제기라든지 이제 항변하는 이런 부분들을 소명할 수 있는 기회, 이런 것들을 충분하게 주는 그런 과정들이 있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래도 한번 살려볼 가치가 있겠다라고 결론이 나게 되면은 이행계획서라는 거, 아까 이제 개선이행 계획서라는 거를 제출을 하라고 해요. 그러면 이제 회사에서 그 개선 계획서를 이제 그 시기까지 제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뭐 몇 개월 이내에 제출해라 하면은 그때까지 제출을 해야 되고, 그러면 이제 거기 그 제출서에는 뭐 회사가 뭐 1년에 어느 정도의 매출이 발생하고 또 이렇게 이익이 나고 영업 상황이 어떻고 뭐 제품의 경쟁력이 어떻고 뭐 해외 수출이 뭐 이렇게 잘 되고 있고, 이런 내용 뿐만 아니라 신규로 누가 투자를 하기로 했고, 뭐 재무 구조를 어떻게 개선을 시킬 수가 있고, 뭐 채권자들이 이 부분에 있어서는 출자 전환을 해주기로 했고, 뭐 이렇게 채권자들도 회사가 망하면은 다 날라가 버리니까, 파산이 돼 버리면 다 날라가 버리니까 이런 식으로 출자 전환이라든지 재무 조정이라든지 이런 걸 도와주기로 했고, 이런 종합적인 계획서를 제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기간 내에. 그러면 일단은 그 내용을 봤을 때 이제 그게 이제 또 회사가 일방적으로 작성을 하면 되는 게 아니고 전문 의견들이 들어가 가지고 이제 제출을 하면 이제 이거를 봤을 때의 타당성이 있고 가능성이 있고 현실성이 있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회사를 회생시켜야 될 만한 그런 가치성이 있다라고 하면은 개선 이행 그 계획서가 승인이 나고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이 회사가 거래가 재개가 되는 건 아니에요. 거래가 재개가 되는 건 아니고 거의 뭐 1년, 2년 가까이 걸릴 거예요. 그 기간 동안 그 계획이 제대로 이행이 되는지를 지켜보는 거예요. 그 계획서가 제대로 이행이 되는지를
보면서 단계 다시 한번 확인들 하는 절차가 있고, 그게 최종적으로 이제 마무리될 때까지 잘 이행이 되면은 이제 상장 폐지를 면하게 되고, 그때 지점에 거래가 재개가 되는 거예요. 최근에 그 신라젠이라는 바이오 있었잖아요. 신라젠이라는 회사가 이 절차를 거쳐가지고 다시 이제 거래가 재개가 됐죠. 한 2년 만에요. 그런 경우도 있었고, 또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면은 수성이라는 그 지게차 만드는 회사였는데, 그 수성 이노베이션이라는 회사가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다시 한번 살아났었던 경우가 있고, 또 더 거슬러 올라가면은 아마 한글과 컴퓨터도 그런 비슷한 케이스가 있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자, 이제 그런 절차가 이제 진행이 되니까 이 바이오 회사라고 하셨는데, 이제 그런 맥락에서 1차적으로는 그 개선 이행 계획서부터 잘 내야 되고, 기간 내에 내야 되면은, 그게 접수가 되면은 다시 그 공지 보시면은 언제까지 상장 폐지 그 심의가 유보된다 이런 공지가 또 나오게 될 거예요.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은 그냥 바로 상장 폐지된다라고, 이제 그 정리매매 들어간다라고 공지가 뜰 거고, 그게 받아들여지면은 이제 그걸 언제까지 심의를 한다라고 해가지고 그 심의 결과에 대해서 또 다시 결정 나올 때까지 몇 달 지속이 되다가, 이제 만약에 모든 것들이 승인이 되면은 최종적으로 그 이행 개선 계획서가 한 2년 정도에 걸쳐서 제대로 이행이 되는지까지 이제 그 확인이 들어가면서, 근데 경영은 되는 거예요. 다만 그 주식 거래가 정지가 돼 있는 그런 상태가 돼서, 이제 그때 이제 이 구독자분께서는 그때까지 일단 각오를 하고 계셔야 되고, 살아났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번을 계기로 해서라도 제발 그 상장 폐지가 될 만한 종목들, 차라리 횡령 이런 것들은 우량주가 횡령 사태가 발생하는 것은 어쩔 수가 없는 부분이지만, 이 감사 보고서의 이런 문제들은 어느 정도 예측할 수가 있는 부분들인데, 굳이 이렇게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 그런 기업들을 왜 접근을 하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항상 좀 제가 꼬집는 마음으로 말씀을 드린다는 거 여러분들 알고 계실 것입니다. 잘 해결되기를 바라고요. 예전에는 한 2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렇게 이제 부도가 난다든지 아니면 이런 문제가 이제 터지면은 일단은 그냥 바로 상장 폐지 시키진 않고 그 관리 종목에 지정이 돼가지고 회생할 수 있는 기회를 좀 줬어요. 그런데 이제 이제 제도가 굉장히 타이트하게 바뀌었죠. 타이트하게 바뀌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정말 소액 주주들은 좀 억울할 수가 있죠. 소액 주주가 경영한 것도 아니잖아요. 소액 주주가 경영한 것도 아닌데, 그 부실 경영에 대한 책임은 정말 종목을 잘못 선택했다라는 이유만으로 소액 주주까지 그거를 감수를 해야 되니까, 그냥 관리 종목에다라도 그냥 남아있게 한다면은 또 소액 주주가 그나마 조금 뭐 이렇게 챙길 수 있는, 손실을 좀 챙길 수 있는, 또 관리 종목 있다가 좋은 그 주인한테 M&A 되면은 다시 살아날 수도 있으니까 이런 기회가 좀 있긴 있는데, 지금은 거의 퇴출로 가다 보니까 좀 굉장히 위태로운 그런 상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재무 같은 거 강조를 드리는 이유가, 재무가 일단 안 좋은 기업들은 이렇게 그 감사에서 문제가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으니까 1차적으로는 재무를 보면서 투자를 하셔야 된다, 이런 부분들을 항상 강조를 드리고 있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한번 다시 상기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아니나 다를까 제가 이렇게 유튜브를 하다 보면 코가 간지러워진다 했잖아요. 간지러워져요. 얘기하면서 사실은 제가 참고 있거든요. 참고 있는데 참다 안 되면은 이렇게 그 알러지처럼, 이제 그 영상으로는 안 보이겠지만 실내가 이렇게 먼지 같은 게 있으니까 그런 현상들이 이렇게 찍다 보면은 벌어지는 것 같아요. 가벼운 얘기를 하나 해볼까요? 여러분들이 제가 기업 비하인드 스토리 하나씩 해드리니까 재미있다는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오늘도 가벼운 비하인드 스토리 하나만 해드릴게요. 지난번에
그 골드바 사건 아시죠? 그 강신호 회장님, 동아제약 정경련 회장님 하실 때 강신호 회장님의 그 골드바 이야기 기억나시죠? 예전 영상에서. 자, 강신호 회장님하고 관련된 이야기가 하나 더 있는데 오늘은 그거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강신호 회장님이 강신호 회장님 작년에 돌아가셨어요. 강신호 회장님이 그 회장님들 다 기사 있으시잖아요. 그 기사. 강신호 회장님 기사를 하신 분의 아들이 강신호 회장님 기사를 하신 분의 아들이 그 이름이 제가 그냥 앞에 세 글자인데 앞에 두 글자 빼고 마지막 글자만 알려드릴게요. XX준이에요. XX준인데 그 X는 욕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그 제가 그 퀘스천 마크로 왜냐면 실명 아무래도 좀 이건 그 실명을 거론하기가 좀 그러니까 그 XX준이고 그분이 이제 그 사람이 굉장히 유명한 연예인 힌트 드리면은 일본에서 제일 유명한 연예인 그리고 이제 코스닥 상장사 이제 그 대표도 했었었고요 대주주도 했었었고 그런데 그 아버지가 그 연예인 아버지가 강신호 회장님 기사잖아요. 그런데 이제 아들이 그렇게 대성을 한 거잖아요. 아들이 대성을 해가지고 뭐 강신호 회장님 부럽지 않게 돈을 번 거잖아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코스닥 회사의 대주주도 됐고 그 관계가 어떻게 됐을 것 같으세요? 근데 강신호 회장님은 그 연예인을 XX준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일본에서는 뭐뭐 사마 이렇게 불리죠. 뭐뭐 사마 이렇게 불리는데 그 연예인을 강신호 회장님은 그 대견하다고 칭찬을 많이 하셨었어요. 대견하다고 칭찬을 많이 하셨었고 그리고 이제 아들이 그 연예인이 굉장히 대성을 해가지고 사실은 그 강신호 회장님 사시는 동네 같은 동네에 별로 떨어지지 않은 곳에 그 아버지 기사분이었던 아버지한테 집을 해드렸죠. 그러니까 거기 그 동네가 아무래도 그 뭐 연예인 그 다음에 그 회장님들 막 그 부촌거리들 있잖아요. 거기에 그 비슷한 위치에 집을 만들어 드려서 나중에는 거의 밥 먹는 수준이 됐나요? 이렇게 됐다라는 그런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참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많아요. 그런 일들도 있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참고하시고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행운이 가시기를 제가 기도를 드려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그 한 가지 얘기 더 해드릴 부분이 제가 저희 스탁119 하면서 황당한 일들을 여러 번 겪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진짜 황당한 일들은 제가 차마 이렇게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그런 황당한 일들도 있었었고 제일 이제 황당한 얘기들 중에 저번에 이제 오픈을 했던 것들은 저희 스탁119를 그 뒤에다가 S 하나만 더 붙여가지고 스탁스119 그렇게 사이트를 만들어가지고 스탁119를 검색을 하면은 저희 스탁119가 떠야 되는데 거기 스탁119가 뜨는 거예요. 또는 그래도 조금 양심이 있었는지 스탁119라고 안 하고 그냥 S119 막 이런 그 짝퉁 사이트들이 두 개, 세 개 막 생겼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일하기가 좀 힘들어졌죠.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죠? 스트레스도 많이 받게 되고 그런 일들도 있었었고 근데 이제 또 이 일을 하다 보니까 황당한 일들 중에 하나가 이제 오늘 그 여러분들 이제 광고 조심하시라고 제가 이제 알려드리려고 이 주제를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제 가끔 전화가 많이 와요. 전화가 많이 오는 것 중에 하나가 그 뭐 2대1이라든지 그 머니투데이 2대1이라든지 머니투데이 엄연한 그 언론사인데도 그게 참 문제가 있죠. 전화가 와서 그 기사형 광고를 하라고 이제 자꾸 저한테 영업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은 기사로 해서 여기에서 막 해가지고 뭐 이렇게 수익 많이 올렸다 막 그런 이제 그 기사를 써가지고 여기서 관리 받으면은 수익 많이 받을 수 있다 이런 이제 기사 광고를 내라고 이제 자꾸 전화가 오는데 저는 그 기사 광고 한 번도 낸 적이 없어요. 그냥 잘라버렸거든요. 잘라버린 이유가 그 기사 광고를 내는 사람들이 그게
제대로 된 그 일을 한다라든지 제대로 된 그 내용이라면 사실에 기반한 내용이라면은 저도 그렇게 그 광고를 냈을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기 때문에 그게 다 허위 사실이거든요. 허위 사실이고 막 그 말도 안 되는 정말 세상 사람들이 다 그 정상 수준의 교육을 다 받은 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그 기사형 광고를 보고 이게 광고라고 생각을 안 하고 기사라고 생각을 하고 또 거기에 이제 막 그 전화를 하고 막 이런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세상 사람들의 수준이 다 똑같은 것이 아니니까 이제 그런 일들이 벌어지니까 저는 그 기사 광고를 한 번도 낸 적이 없는데 지금도 그 기사 광고들이 나오고 있다라는 게 저는 경악스러워요. 그게 벌써 막 20년째 아직도 제일 경악스러운 거는 그런 거를 자정작용을 해야 되는 그 머니투데이라든지 이데일리 이런 데에서 그런 것들을 내겠다고 해도 그런 걸 받아주지 말아야 되는데 오히려 그런 것들을 내게 하고 있으니 정말 그 부분이 정말 경악스럽고 그리고 또 한 번은 제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기사 내용이 막 정말 너무 제가 보기에는 이게 사실이 아니라면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지 정도요. 사실이 아니라면은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지? 막 마치 청담동 청담동 술자리 그런 막 스토리텔링처럼 이게 사실이 아니라면 어떻게 이런 얘기가 있을 수 있지? 그래서 제가 직접적으로 거기 전화를 한 적이 있었어요. 전화를 해가지고 어떤 내용이었냐면 뭐 이제 뭐 강남에 있는 마사지 샵에서 일하던 마사지 그 서비스를 하던 여성이 뭐 강남에 뭐 빌딩주가 된 사연 막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이제 주식 투자 이렇게 해줘가지고 그 빌딩주가 됐다 막 이런 내용의 기사니까 진짜 같아 보이잖아요. 그래서 아니 어떻게 이런 광고를 냈을까? 이게 가짜라면 어떻게 이런 광고가 나올 수가 있을까 싶어가지고 제가 전화를 해봤어요. 전화를 해서 했더니 이제 그 주식 관리 해주는 그 직원이겠죠. 좀 받더라고요. 그 이제 봤는데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 광고 보고 전화를 했다고 그러면서 이 광고가 사실이냐고 물어봤죠. 이 광고가 사실이냐고 물어봤더니 이 사람들이 이 광고가 사실이냐고 물어본 거에 대해서 대답하는 게 정말 가관이었어요. 뭐라고 대답했을 것 같으세요, 여러분들은? 자, 밸런스 게임. 1. 사실이다. 사실이다. 저희가 그렇게 해드렸습니다. 하고 사실이다. 2. 이거는 과장 광고입니다. 이거는 과장 광고입니다. 두 가지 중에 여러분들 밸런스 게임 어떻게 대답을 했을 것 같아요? 그 사람이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요. 저는 두 개의 대답이라면은 그나마 그냥 이해는 하겠어요. 그 심정적으로 이해는 하겠는데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은 자기도 들은 얘기래요. 그러니까 자기도 들은 얘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도 들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딱 그거잖아요. 그 사실인지 아닌지 그 진술 거부를 하는 거잖아요. 애매하게.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런 광고 무슨 이제 이데일이라든지 머니투데이 해가지고 광고 막 그 기사형을 해서 광고 뜨는 거 다 믿지 마시고요. 아예 읽지도 마세요. 저는 그런 거 읽지 않거든요. 읽지도 마셨으면 좋겠다. 이거 말씀드리는 거고 제가 이거 말고 또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거는 다음에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제가 그렇게 조심해야 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지만 오늘은 그냥 그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다음에 하나씩 또 기회가 되면은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그 마지막 주제로 그 미국 증시 얘기를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미국 증시. 자, 미국 증시가 이제 어제 장마감 유튜브 보셨죠? 어제 제가 이제 올려드렸던 장마감 유튜브 올려드렸고 또 어제 미국 증시가 열렸잖아요. 그 장마감 유튜브 올라간 이후에 미국 증시가 이제 또 열렸는데 미국 증시가 장 막판에 그러니까 장 막판이라고 하면은 토요일 우리 한국 시간으로 토요일 날 새벽 시간이 되겠죠. 장 막판에 막 급락을 했어요. 특히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중에 그 엔비디아 막 10% 이상 폭락하고 이랬거든요. 이제 그
이런 상황이 이제 벌어졌고, 이제 미국 증시가 그걸로 인해서 더 이제 추가적으로 하락을 했으니까, 자,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이제 어제 그 장마감 방송에서 우리 한국 증시는 코스피 2550선 정도 해가지고 바닥은 확인한 걸로 보인다. 그래서 거기에서 뭐 추가적으로 더 많이 하락하진 않을 거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이제 추스려 가지고 올라가는 분위기로 바뀔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이제 미국 증시가 더 하락을 하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2550선 이거에 대한 유효성도 이제 궁금하실 테고, 이 미국 증시가 또 계속해가지고 급락하면 어떻게 되냐 이런 거에 대한 두려움도 있으실 것 같아서 간단하게 코멘트를 해드리는데, 제가 말씀드렸던 코스피 2550선 그 수준에 대한 그 유효성은 그대로 유지가 되니까 이제 그것은 믿으셔도 되고, 미국 증시는 두 가지가 일단 위태롭게 보이는 부분은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미국 증시가 너무 급하게 올라왔기 때문에, 너무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이번에 단기에 많이 빠져도 별로 빠진 것 같아 보이지가 않아요. 솔직히 그 부분 때문에 위태로워 보이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미국 증시의 성격이 한번 올라가기 시작하면은 막 이렇게 올라갔다가 떨어지기 시작하면 또 이렇게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은 관성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습성이 있다 보니까, 지금 어느 정도 조정을 많이 받았는데도 더 떨어질 수도 있지 않나 이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우려가 되는, 그런 두 가지 부분에 우려가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미국 증시를 굉장히 조심스럽게는 바라봐야 된다. 그러니까 특히 서학개미라고 하잖아요. 서학개미들 같은 경우에는 미국 증시 접근에 대해서 굉장히 신중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자, 그 반면에 그래도 이제 미국 증시 관련해서 제가 이제 안심을 시켜드리는 거죠. 안심을 시켜드리는 거, 첫 번째는 이번에 엔비디아라든지 그 반도체 지수가 이렇게 급락하는 거는 너무 자연스럽게 급락을 하는 거고, 그런데 사실은 애플도 그렇고 테슬라도 그렇고 뭐 이제 그 우량 종목들 중에서는 뭐 코스트코도 그렇고 이런 종목들, 어떻게 보면은 그 주도주 역할들을 했던, 그런 주도주 역할들을 했던 종목들이 사실은 선조정을 받았어요. 이번에 그 반도체 지수가 많이 올라가고 나스닥 지수가 올라간 거는 그런 선조정 받았던 종목들은 오히려 주가가 떨어지는 과정 중에 지수가 올라간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은 그래도 안도를 하셔도 되는 부분들이, 선조정 받은 종목들이 지수가 지수 하락을 좀 버티게 해줄 정도의 반등각으로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거다. 이런 차원에서 미국 증시가 막 무차별적으로 붕괴되지는 않을 거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안도를 하셔도 되고요.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표적으로 이제 엔비디아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는 좌표 찍기상으로 고점이 찍어진 지점이, 제가 그때 그 GTC라고 했잖아요. 엔비디아 GPU 테크놀로지 컨퍼런스였나요? 그 GPT 일정 끝날 때까지는 주가를 받쳤던 것 같다. 그래서 이제 모든 일정이 끝났으니까 주가가 하락할 것 같다. 그때부터 주가가 못 올라가고 계속 떨어지더니 이번에 이제 급락까지 나오게 된 거잖아요. 이제 어제 10% 급락함으로 인해서 그 급락 지점이 아마 한 달 반 정도 됐나요? 그때 엔비디아가 갑자기 그 실적 서프라이즈 발표하면서 갑자기 막 올라가기 시작한 날이 있었잖아요. 그때 올라가기 시작한 그 수준까지 떨어졌어요. 지금요. 거기까지 이제 급락을 했으니까 이제 엔비디아도 뭐 주가를 뭐 추스리겠지만 그래도 지금처럼 얼마 전처럼 그렇게 평가를 받지는 못할 거예요. 그리고 어제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HBM도 그 경쟁 그런 부분들이 이제 부각이 되고 있다 말씀드렸고, 엔비디아는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AMD뿐만 아니라 인텔 있죠. 인텔의 공격도 받게 된다 이런 부분도 있고, 또 그리고 이제 그 TSMC에서 얘기했다시피 반도체 쪽이 그 실적이 뭐 무조건 중국말로 호호 이게 아니고 전망치를 낮췄다고 했잖아요. TSMC가요. 그러니까 반도체 부분에 대해서도 너무 낙관적으로 가져가지는 말자 이런 부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제가
몇 차례 언급을 드렸지만 AI 자체도 지금 AI의 열풍과 그 진행형 속에 있긴 한데 이제는 AI에 대해서도 좀 제동이 걸릴 수 있는 그런 사건들이 나올 수가 있다 말씀드렸잖아요. 그 윤리성 문제들이라든지 유엔에서 좀 개입을 하려고 하는 움직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까지 고려를 하면 엔비디아가 이제 뭐 반등이 있다고 하더라도 뭐 그 고점을 갱신하고 이런 반등은 불가능하다. 어쩌면은 선조정을 받았던 기존의 뭐 테슬라라든지 애플이라든지 뭐 코스트코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주가의 조정을 받아가는 그 과정을 답습하게 될 가능성이 더 높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미국 증시도 그렇게 좀 차별적으로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두 가지 측면에서의 위태로운 부분이 있지만 그거를 방어해주는 다른 측면의 선 조정받은 종목군들이 있다라는 거, 그다음에 미국이라는 나라의 그 시스템과 미국에서 어쨌든 시스템이 붕괴되는 것까지 우려가 된다라고 하면은 금리 인하 카드가 있기 때문에 그 정도의 급락은 나오지 않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하지만 미국 증시를 접근할 때는 차별적인 접근과 함께 좀 보수적인 접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자 우리 한국 증시 말씀드릴게요. 한국 증시는 일단 미국 증시가 좀 더 하락을 한다라든지 그런 모드로 간다고 하더라도 자, 한국 증시는 미국 증시하고 좀 구분을 해서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은 일단 지탱을 해주는 부분이 올해 일단 한국의 화두가 된 거는 밸류업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 밸류업이 다시 도돌이표로 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가 수준이 다시 그 도돌이표로 떨어져 있는 국면에서 언제든지 그 밸류업에 대한 그 인식은 있을 거예요. 한국 주가가 너무 싸다라는 그런 그 밸류업 관점의 인식이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측면이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제가 또 하나 말씀드리잖아요. 말씀 자꾸 드렸었잖아요. 그러니까 일본하고 미국은 조금 부정적으로 이제 본다고 하더라도 중국이 이제 지금 상해지수 3천선 지지 테스트를 지금 여러 차례 겪고 있는데 계속해서 지지를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중국은 정책적으로도 증시 부양의 관점과 함께 아직 그 부동산을 살리고 싶어 해요. 중국 정부에서. 근데 부동산이 살아나진 않아요. 그래서 부동산이 좀처럼 살아나진 않지만 그래도 인프라 쪽 이런 쪽에서는 그리고 소비 쪽에서 인프라하고 소비 쪽에서 굉장히 개선되는 신호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좀 중국을 좀 보자. 그래서 중국 쪽을 보다 보면 중국이 지탱을 해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국 증시도 그 수준에서 지탱이 되면서 어떻게 보면은 중국의 좋아지는 부분하고 연동하는 그런 주식들은 강하게 갈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한국도 기존의 주도주가 아니라 주도주가 바뀐다고 하더라도 주도주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그런 그 가능성이 있는 종목군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한국 증시 자체의 밸류에이션은 그래도 아직 좀 여유가 있으니까 그렇게 그 미국 증시나 일본 증시가 추가적인 하락이 온다고 하더라도 그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지는 않을 거다. 그렇기 때문에 코스피 2550선의 그 지지력은 여러분들이 한번 믿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수준에서 정말 베팅 가능한 종목들 한번 베팅 해보세요. 저 따라오시라고 말씀드렸었고, 그리고 또 하나의 방법은 이제 한국 증시가 일정 반등을 할 거 아니, 했다가 만약에 미국 증시가 좀처럼 더 이제 그 반락을 한다라면은 또 한국 증시가 다시 반락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정폭 반등이 된 지점에서 여러분들이 정말 너무 욕심만 조금 피하시면 돼요. 뭐냐면은 한국 증시가 어느 정도 반등이 된 지점에서 기존에 제가 추천한 포트폴리오 가지고 가시면서 그 지점에서는 인버스를 같이 병행을 해보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혹시라도 한국 증시가 조정이 온다고 하면 인버스에서 수익이 나잖아요. 그럼 수익이 난 걸 가지고 또 포트폴리오 그 수익을 가지고 포트폴리오 비중을 조정을 할 수가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얼마든지 시장이 좋든지 나쁘든지 뭐 시장이 너무 좋아가지고 모든 주식에 다 같이 수익을 내줄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런 증시는 정말 10년에 한 번 올까 말까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기대하기보다는 그래도 이 시장이 좋든지 나쁘든지 꾸준하게 잘 대응할 수 있는 우리 스타119의 채널, 그리고 임광목 대표의 컨텐츠, 그리고 임광목 대표와의 관계,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것입니다.
자, 오늘 방송이 유익하셨으면은요,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 부탁드리고, 그리고 저희 유튜브 말고 다른 유튜브도 그렇더라고요. 보통 뭐 구독자의 한 5에서 10% 정도밖에 그 좋아요를 안 누르더라고요. 아, 저는 그래도 우리 구독자가 별로 안 되니까 구독자의 한 20%는 좋아요를 눌러주셔야 제가 그래도 좀, 그래도 다른 데보다 좋아요의 비중이 높구나 하면서 좀 기분이 좋아지지 않겠습니까? 기분이 좋아진다라고 하면은 저도 더 열심히 하고 여러분들에게 이거는 제가 비밀로 숨겨둬야지 했던 그런 노하우도 하나씩 또 오픈을 할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의 무한하고 무궁한 그런 노하우와 컨텐츠들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으니까요. 유튜브가 계속해서 지속이 된다면은 그런 내용들이 여러분들에게 하나씩 하나씩 공개가 될 것이고, 그뿐만 아니라 시장이 하루가 다르게 매일 변화할 때마다 대응할 수 있도록 그 대응력을 제시해주는 유튜브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들에게 동반자가 되는 저희 스탁119 채널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활용을 해주셨으면, 참여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말씀과 함께 좋은 주말 보내시기 바라고요. 월요일 날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